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월세에 사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형편이 안 되니 지원해 줄 게 없다고요. 저희 친정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동네에서 갈비집을 꽤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지원 없다고 하시길래 저도 당연히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도움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물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딸 시집 보내면서 뭐 해준다는 얘기 없냐고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기로 해서 친정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도와준다는데 왜 거절하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전세 작은 집에서 시작했어요. 둘 다 직장이 있었으니 맞벌이로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었죠. 남편은 중견기업 다녔고 저는 공기업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둘 다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집착이 심하셨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날 바로 8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연락이 왔어요.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이렇게 계속 드릴 순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자식이 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고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남편은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다음 날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저러시냐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도박을 한다고요. 남편이 학창 시절에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큰 빚을 져서 살던 집까지 팔아서 갚았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결혼 전에 안 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이제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난리를 치셨어요.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시어머니가 돈을 숨겼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았죠. 시아버지가 아직도 도박을 하고 계신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셨어요.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야 남편이 밖에서 헛물 안 먹는다. 친정에서 뭘 배워왔냐. 맞벌이 하면서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만날 때마다 잔소리였어요. 시아버지한테 당하신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시댁 가는 게 싫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일을 안 하셨어요.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다고, 그 후로는 일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지인 가게에서 불러주면 하루 일당 받고 일하셨죠.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매달 우리한테 손을 벌리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을 못했고요. 저는 남편이 답답했어요. 효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어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기뻤죠.
근데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했어요. 이제 회사는 그만둬야 하는 거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육아휴직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임신 중에도 막달까지 일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지냈어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 얼굴 보면 행복했죠. 육아휴직 1년이 끝나갈 무렵 복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난리였어요. 애를 그렇게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애가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봐주실 거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허리가 안 좋아서 못 본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친정에서는 뭐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한테 애 봐달라고 하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두 분이 갈비집을 운영하세요.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항상 바쁘십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엔 정신이 없으시죠. 그런 부모님한테 어떻게 애 봐달라고 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도 친정 부모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일도 안 하시면서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애 봐달라고 하라니.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결국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처음엔 적응하느라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우리 부모님한테 부탁할 형편도 안 됐고 시어머니는 봐주실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복직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친정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드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지갑을 깜빡했다고 다음에 드린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가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식대를 보내주시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으셨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계산 안 하고 가셨다고 나중에라도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친구분들 데리고 친정식당에 오셨어요. 매번 서비스 달라고 하시고 또 지갑 깜빡했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사돈댁인데 무슨 돈을 내냐고 하시면서 안 내고 가셨죠. 부모님은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7살이 되었어요. 저희는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오직 집 마련을 위해 모았어요. 그런데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돈이 좀 모자랐지만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7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드디어 저희에게도 집이 생겼죠. 구축이고 24평으로 작은 평수였지만 정말 좋았어요.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10년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1년도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당장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시아버지께서 보증금을 빼갔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은 월세 보증금 4천만 원인 집에 살고 계셨어요. 꽤 오래 사셔서 집주인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죠. 그런데 한 달 전쯤 시아버지가 집주인한테 급하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손주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증금 좀 빼달라고 했대요. 집주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흔쾌히 보증금을 돌려줬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지금 집주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손주 수술은 잘 됐냐고 물으면서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보증금이 나간 걸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집주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보증금을 빼서 도박을 한 거였죠. 저는 아이 수술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이 얘기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당장 다음 달이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요. 집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했대요. 거짓말까지 해가며 보증금 빼간 것도 모자라 한 달 안에 다시 주겠다던 보증금을 못 주게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남편이 다음 날 우리 집을 부모님한테 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진지했어요. 우리 집을 부모님한테 드리고 젊은 우리가 월세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린 젊고 둘 다 직장도 있으니 10년만 바짝 모으면 다시 집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친정 도움까지 받아서 장만한 집인데 그걸 주자니요? 게다가 우리한테는 아이까지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남편은 고집을 부렸어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라고, 길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젊을 때 고생해서 다시 집 마련하면 나중에 집이 두 채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돈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우리 아이 미래를 왜 시댁 때문에 포기해야 하냐고 따졌죠.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싸웠어요. 남편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서 10년은 금방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전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놀라서 물었어요.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집 하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고요. 저는 집 하나가 아니라고 당신의 태도와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문제로 정말 많이 다퉜죠. 남편은 집을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보탠 7천만 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법원 조정을 거쳐 합의를 봤어요. 집을 팔고 친정에서 보탠 7천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이혼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전세집을 구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댁집을 얻어들였더라고요. 저는 씁쓸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했고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혼한 지 4년이 됐어요. 아이는 씩씩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남편을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해서 준 돈으로 집 얻어들였는데 시아버지가 또 도박을 했답니다. 이번엔 보증금을 뺄 수는 없었는지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결국 남편이 다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저와 이혼하며 나눠 가진 전 재산을 다시 시아버지 도박빚 갚는데 탕진한 거죠. 결국 시어머니도 더 작은 집으로 옮겼고 시아버지는 이제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신다고 하더군요. 돈 필요할 때나 들어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어쩌면 남편이 그토록 어머님한테 애틋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시아버지와 이혼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도 가끔 남편이 시부모님 일로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니까요.
남편이 선택한 삶이고 남편이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남편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자신의 선택이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